마이크 찔까지 또 했네. 아, 이게 뭐 망치켜요. 이거 소리 근데 확실히 틀려지지 않았어요? 음질은 좋아졌는데, 비주얼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지. 목소리만 제작 풍경에도 올렸었잖아. 진짜 없어 보인다. 졸라 없어 보인다. 아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이크에 대한 정체를 궁금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제작 풍경을 봐야 알지.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제작 풍경 댓글 안 난다고. 지랄을 그렇게 했는데. 이 양 대표가 개수작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댓글 못 달게 막아놨더만,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이제 파악한 이후에 저희가 다 수정을 해놨고. 빠르게 파악하기 무슨 씨발 빠르게 파악하는 거야, 이게. 아니, 말을 해줘야지 알 거 아니야. 이거 3달 걸렸다. 아니, 근데 이거를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 보면 나도 참 안심해. 나 맨날 보면서도 왜 제작 풍경에는 댓글을 안 달지? 3개월 동안 그러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참 이번에 한번 참 죄송합니다. 왜냐면 제작 풍경에 댓글 안 단다고 뭐라고 그랬는데 댓글이 안 달리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참 죄송하다. 그리고 벌써 댓글 뭐 시작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댓글 또 달아주시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에 다시 한번 전합니다. 사람 얼굴에 2개가 있고 한 개 있는 게 있는데, 사람 얼굴에 대부분이 2개가 있죠. 눈도 2개, 콧구멍도 2개, 귀도 2개. 딱 하나 있는 거는 입입니다. 주식 하시다가 때로는 또 개수작 듣다가 왜 그렇게 해놨느냐. 많이 듣고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하고 대신 말할 때는 조심하자. 오늘은 좀 생각 있는 멘트를 합니다. 개수작의 의사촌 포스원 하창고입니다. 일주일 정도 준비한 것 치고는 너무 식상해. 아니야, 식상하지 않아요?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너 해봐. 다크서클이 목젖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급조한 티 난다. 티나. 목젖까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넘게 3시간씩만 자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6시간 이상 운전하고 하루에 200km 이상씩 운전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재무 전문가, AI 생명 광화문 지점의 대표 세일즈 매니저이자 다크서클이 목젖까지 내려 김대건입니다. 급조된 것 같은데? 급조됐네? 저는 이제 너 한번 들어보자. 이제 반년을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저는 이제 막바지 작업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마무리 작업 중인데요. 알랑가 몰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있는 시간, 없는 시간, 퍼펙트한 시험 분석을 해내고 있는 청개구리의 자존심. 자, 7월 7일, 8시, 저녁 8시에 청개구리 증권방송에서 생중계로 공개 시향방송 일정을 잡고 있다라는 이런 깽겔튼 멘트를 날리는 청개구리 투자클럽 대표 양수모입니다. 코스피 시향 들어가 보죠. 제가 사가지고 온 빵 맛있죠? 맛있네. 근데 빵은 난 개인적으로 안 꽂은 빵을 좋아해. 팥 들어간 거 있잖아. 자, 시장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안 꽂은 빵은 다음에 드시고요. 자, 코스피 2020포인트 뚫어야 가는데 역시나 기관은 좀 매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아마 외국인의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의 환차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환차익에 베팅할 것이냐. 달러가 계속 원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실제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달러로 환전하게 되면 더 많은 달러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환차익률 끌고, 맞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어차피 원화가 달러가 강세로 간다. 오늘도 보니까 내 방송하는데 우리 메이크업 하는 언니가 11월 달에 동남아 가나 봐. 넌 나한테 달러 언제 바꿀까요? 그러더라고. 대부분의 지금 시황이 원화가 1,000원 깨는 데는 깬다 이런 말. 깬데 의견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생각한다면 외국인의 환차익에 베팅하는 것, 즉 외국인의 매수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관들이 또 오늘도 펀드를 파는 걸 보니까 과연 이제 2020포인트를 뚫어갈 때 뚫을지 안 뚫을지 별거 아닙니다만은 기관의 매도가 진정이 돼야 제대로 뚫을 것 같고, 시장은 보면 하이닉스 계속 SK 하이닉스인데 그들만의 리그,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주식들. 오늘 아마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시진핑이 우리나라 왔지? 네, 맞죠. 우리나라 와가지고 훨씬가 도착했다고. 김정은이 삐져가지고 아침 미사일 쏴고 그랬거든. 삐져있거든. 축하 폭죽 쏘는 거 아니야? 원래 예전에는 이제 국가주석이 북한부터 갔다가 오는데 이번에 북한을 안 가고 즉 일본 거쳐서 바로 한국 오니까 정은이가 삐져서 미사일 몇 방 쐈는데 꼼짝도 안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반도체주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SK 하이닉스가 올라서 오르는 것도 있지만은 삼성전자 중국에 17라인 공장이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이야기가 잘 되면 17라인에서 어떤 장비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의 테스,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고, 코스피는 좀 그래요. 짧게 이야기 드리면 오늘 정유나 화학주가 좀 내렸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역시나 얘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실적 시즌에 들어가니까 실적 부담감을 조금 알아가는 것 같고 건설 조선은 올라야 될 자리라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은 조금 치고 가는데 조선은 이게 지금 넣었다 뺐다 갈까 말까 뭐 부도까지 좀 머무는 느낌이 좀 들어서 확신은 안 됩니다. 일단 삼성중공업은 지금 자리에서 얼마지? 갑자기 주가는 생각 안 나네. 010040인데 지금 그 자리에서 조금 올라가야 될 자리인 것 같고 코스피 포인트는 역시나 워낙 강세니까 계속 이야기 되는 대로 내수주 중에서 뭐 음식료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료가 참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바나 코코넛을 만드는 롯데제가 내가 집에서 자주 먹는 그 카레를 먹는 오뚜기 그리고 내가 가끔 심심할 때 먹는 크라운 산도 만드는 크라운 제가 이런 종목들이 다 신고가니까 주식 어렵게 찾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면은 되지 않을까. 제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생활 속에서 찾아라. 그렇지. 근데 역시나 그것도 있더라고. 내가 사실은 아이스크림은 잘 안 먹거든. 옛날엔 빙창이 이빨이 좀 안 좋아서 딩그리는 좀 못 가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안 나 먹어서. 오징어 쇼다리 좋아하는데. 시끄럽고요. 자, 코스닥은 좀 짧게 가야 될 것 같네요. 코스닥 길었는데 550선 지금 다시 결국에는 왔는데 우리 그 사이트에 내가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이 ADR 21선이라는 게 있는데 등락 주선 사실 어제부로 코스피 코스닥이 다 100까지 올라왔습니다. 100%.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gsj.co.kr 사이트 들어오면 박 팀장이 가끔 글을 올려두니까 그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DR이 100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 현대차,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CJ올쇼핑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는 주춤되듯 즉 주춤되면서 지수는 조금 멈춰도 종목별로는 상당히 활발한 장 이런 것이 보통 ADR 100에서 나오는 현상이니까 결과론적으로 지수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종목별 대응하면은 좀 괜찮지 않겠나 보겠고 코스닥 마지막으로 게임주 썸머너즈워라는 게임 내가 안 해봐갖고 잘 몰랐는데 발음 정확하게 알려줘요. 썸머너즈워라 그러더라고요. 썸머너즈워라는 게임이 있는데 오늘 8만 얼마까지 갔다가 조금 좀 밀리긴 했는데 아우 게임주 강하게 확실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코스닥 여기까지 하죠? 내일 시진핑이랑 삼성 이재용이랑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만나.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방문 기간 중에 중국에 있는 시안 공장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원활하게 이제 가동에 대한 부분과 또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부분에서도 오늘 논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관련주들이 전부 급상승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근데 이건 있어요. 삼성전자 좀 주의하자라고 제가 그죠, 제가 따로 얘기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재용에 대한 이제 지분 문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분. 네, 그래서 삼성 쪽에 있는 그 IR 담당자들도 애너들한테 전화한대요. 야, 우리 추정치랑 지금 별로 실적이 좋지가 않다. 목표가 낮춰야 되지 않냐. 좀 낮춰주라. 네, 좀 낮아져야지. 거꾸로. 네, 그래 2분기랑 3분기도 힘들 거다 삼성전자. 그래서 낮춰달라면 이런 주가 빠지기를 좀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왜? 당연하지. 지분 문제, 지분 늘리기 하려면. 그렇죠. 그래야 이재용이 지분 확보하기도 좋고. 수월하지. 또 그렇지. SDS 상장해서 또 삼성전자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어떤 시나리오든 간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빠져야 된다라는 이런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시안 공장도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도 갖다 붙이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나쁘면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주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요즘에 삼성전자를 팔고 오히려 LG 디스플레이나 LG 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더 담는 이유가 여기 삼성전자는 어차피 주가가 하락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인위적으로 조금 빠뜨리는 그런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이빨이 눌러주면 좋겠는데. 왜요? 조금 더 싸지면. 지분 전쟁에 동참하시려고. 아니야. 아니, 이제 그 성경연대 이야기를 좀 하면 또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자사주 매입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 그냥 까놓고 물론 자사주 매입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주가는 올라가겠지. 근데 거꾸로 보면 매입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차피 땡겨오는 거 아니야. 지분이죠. 지분이잖아. 뭐 회사 이제 주식이니까 크게 상관없을 수는 있어도 지분이면 기왕이면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 의도적으로 누를 수 있죠. 근데 이빨 팍 누르고 싶은데 워낙 크니까 외국인들도 사주고 있나 봐. 제가 이제 시황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지난주 시황 분석 올라갔으면 좋겠다. 글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개승장님께 제가 비는 시황을 던졌는데 자, 우리 기도를 듣고 또 1950포인트가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근데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거냐?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2000포인트 안착에도 들어가면서 심리적인 안정구간에 취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물론
개수장님께서도 개수장님도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줬지만 4월달부터 개수작하면서 저희가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이잖아요. 총 15주 연속으로 시황을 맞춘다는 게 과연 우연일까? 오늘은 퀘션 깔때기 되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이제 변수가 많다.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것을 예상을 했지만,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큰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 3반기는 글렀으니까 하반기는 잘해보자. 그런 이도를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었고요. 또 연일 해외 증시나 대표적으로 미국장인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S&P 신고가 행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뭔가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상반기가 마지막인 날이 6월 30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날에 3조 원도 안 되는 거래대금으로 2,000포인트에 걸쳐놓고 끝내놨다는 거예요. 돈 들이지 않고 일단 지수는 올린 효과에는 만족을 해야 됐고 그렇다면은 지금 5거래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거래소 기준에 약 1조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흐지부지한 결국 올리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뭔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결국 어떤 대비해야 할 어떤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도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베이시스에 대해서 방송에 제가 언급 많이 해드렸잖아요. 시장의 수치 베이시스가 6월 30일 마지막 날에 3반기 마지막 결산일 베이시스가 거의 제로 근접해서 마감이 됐어요. 미래의 가치와 그리고 현재의 가치를 맞추면서 시장에 대한 변곡을 준 것이고 뚜렷한 매수 주체는 없었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에 수급을 더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프로그램 매매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차익 거래라는 게 있고 비차익 거래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차익 거래에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비차익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차익 거래는 선물 지수와 무관하게요. 코스피 200에 있는 그 200개 종목 중에서 15개 이상 종목을 묶습니다. 바구니에 담아요. 그래서 일시에 거래하는 프로그램 매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차익 거래는 동일한 상품 구성인 선물과 코스피 200에서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에 싼 것은 사고 비싼 것은 팔아서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덱스 또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 또 자산 분배 위에 기타 매매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비차익 거래가 들어오는 걸 놓고 보니까 지금 가는 종목만 가고 특징적인 종목들은 올라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최근엔 지수보다는 오히려 기관이면 기관, 외국인들이면 외국인, 자기들이 사고 싶은 종목들만 골라서 담는 플레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차익 거래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시장의 반등은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한 가지 케이스가 발생이 되고요. 결국 지수가 움직이려면 뻔하거든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나 혹은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들, 뭐 금융주, 증권주, 건설주가 되겠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밉상 짓을 많이 하고 있으니 오히려 철강 업종과 혹은 화학 업종들 이런 종목 위주로도 한번 꿈틀꿈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들만 움직여주면 지수 올리는 거야 뭐 식은 죽 먹기인데 지금 이쪽으로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도 지금 선물 쪽에서 자금이 많이 가벼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이려면 돈으로 시장을 움직여야 됩니다. 결국 지수 묶어두고 담아두고 싶었던 종목들을 담아뒀기 때문에 상방으로 배팅이 시작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그럼 주가가 그럼 지금 오늘 얼마 2010포인트에 끝났나요? 2000, 그렇지. 네, 2000에서 2010포인트 사이에서 끝났는데. 그래서 더 올라갈 거다. 네, 더 올라간다고 봐요. 근데 오늘 이후에 시장이 올라가든 말든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시장은 결국 2050포인트는 갈 건데 시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차익에 대한 물량만 들어오면은 시장은 반응할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환율이 1,000원 깨질 거예요. 환율이. 우리가 올해 초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환율 1,000원 깨진다라는 거였거든요. 야. 결국에는 환율이 1,000원 깨질 거라는 거는 모든 외환 딜러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외국인들도 물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쉽사리 환율로 인해 까불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깨져지면 분명히 온갖 신문기사 1면에 나오고 뉴스, 9시 뉴스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타이밍이라고 봐요. 그 이후에 프로그램에 대한 상황을 보면서 또 올라가길 아니면은 이번에 매수 차익에 대한 물량이 들어온지 판단하자는 거고 환율이 1,000원이 넘어갔을 때 외국인들이 사느냐 파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캐치하면서 이제 지수에 대한 비중을 줄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환율은 1,000원이 깨진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1,000원이 밴드가 깨지면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이 붙을 것이고 여기서 기관 투자들이 어떻게 베팅을 하고 나올 건지 결국에는 지금 연기금들이 물론 상반기에도 많이 작은 베팅을 했지만 투자금이 지금 미미하게 들어왔어요.
결국에는 외국인, 연기금들은 올해 들어서 베팅해야 될 금액들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들을 다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렇게 안 뚜렷한, 들어왔다? 네, 윤곽이 보일 만한 자금들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번 머니 게임 한번 붙을 것이다. 그렇지. 근데 이 환율이 진짜 뭐 우리 시장하면서 하면 심각한 이야기인 게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원래 이제 내가 100을 팔아서 만약에 100을 다 먹는 사업을 하고 있어. 매출이 100인데 수익도 100이야. 네. 근데 환율이 작년에 1150원 하다가 지금 100원이면 150원이 내렸으니까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00원에서 850원 내렸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면 거꾸로 내가 100을 똑같이 팔았는데 85원밖에 못 버니까 근데 들어가는 돈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환율이 강세기 자체가 우리가 뭐 시장에서는 외국인 이야기 하지만은 식물 경기나 삼성이나 현대차 쪽에서는 개박살 나는 거고 그렇죠. 대신 거꾸로 아까 우리가 내수주 음식료 이렇게 하지만 걔네들은 가만히 있어도 15를 더 버는 거고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하두면서 나는 생각이 지수의 방향성은 환율이 결정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내용은 뭐야? 오늘이 새내기 주식 네. 신규 상장주 작전명이 그들만의 리그야. 그들만의 비밀. 비밀? 그래도 주제 정도는 알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 왜 그들만의 리그로 준비를 했지? 어차피 뭐 그들만의 비밀. 네, 비밀이죠. 근데 비밀이면서 내가 볼 땐 그들만의 리그인 같아. 아니 일례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주주 그러면 공모주 그랬는데 그렇죠. 뭐 옛날 이야기지만은 뭐 90년대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공모주 아줌마 그러면은 한참 많았잖아. 뭐 공모주만 해도 사실은 그때는 워낙 하락기였기 때문에 공모주만 해도 실제적으로 한 달에 한 건 할 때마다 원금 대비해서 1, 2%를 남겼으니까 1억 청약 넣어서 실제적으로 1000만 원. 뭐 500대 1이면은 500대 1이면 500만 원 받으니까 500만 원 맞나? 1억 대 1이면 100이면은 100만 원 받잖아. 보통 더블 치면은 100만 원 벌면 1% 먹는 거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요새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 신규주 공모주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소리 들어봤어? 거의 없었죠. 예전에는 뭐 막 이렇게 뭐 물량도 배를 많이 먹었네, 뭐 없고. 3배를 먹었네 이런 말들 있었는데 아 그리고 또 예전에는 요새 성장되는 종목들을 보니까 첫날 최근에 가장 뭐 핫했던 게 인터파크 INT가 7,700원에 들어와가지고 더블로 착착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공모주의 어떤 그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 이제 2008년부터 이제 공모주들을 따로 모아놓거든. 상장된 지 1년 되네, 2년 되네 모아놓는데 요새 보면은 보통 공모주 첫날, 그러니까 상장 첫날 최고가 가가지고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주식도 있고 첫날 그렇죠. 최고가야. 골프존. 골프존도 아마 그런가? 네. 그러니까 공모주 첫날이 최고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그날을 못 거본 것도 있고 또 거꾸로 뭐 어느 정도 한 몇 달 있다가 좀 올라간 것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공모주 투자할 때 딱 주식이 들어오면은 뭐 아주 좋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마는 갈 거다. 네. 지금 실제로 다음 카카오가 5회 상장이니까 좀 달라지나? 어쨌든 SDS 같은 경우도 만약에 IPO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 과연 SDX가 얼마 갈 거있다 말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딱 뚜껑이 열리면은 개인들이 크게 속으니까 오늘 우리 문제점이 실제적으로 내가 볼 때는 버블이 많다. 거품도 많고 또 너무나 정보가 제한돼 있다. 정보가 제한돼 있고 가장 공모주 투자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개인이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수급이요? 사실 그런 게 이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회사가 신규 상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 왠지 저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앞으로도 뭔가 큰 어떤 청사진을 그리면서 더 잘 될 것 같은 이런 기대감들을 우리에게 주니까 신규 상장주 그러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사실 보고 염두하고 투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렇게 투자하니까 이제 보통 물리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보통 그렇게 들어오는데 왜 개인들이 신규주 투자해가지고 물론 최근 6개월 내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다 흐름이 좋더라고. 요새는 워낙 이제 그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런 거 빼고 나면 6개월 전에 그 투자해가지고 재미를 못 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나는 키포인트가 수급에 있는데 왜 수급이냐? 첫 번째 저항이 없어. 저항과 지지 뭐 자, 타잖아 차트가. 저항대라는 게 없어. 두 번째 차트 분석이 안 통해. 연락에 나는 차트 분석 공부만 해놓은 거야. 근데 차트가 봉이 딸랑 하는데 중공 같은 거 열심히 봐야지. 딸랑 하는데 거래량도 분석이 안 돼.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 5대5야.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60일이 지나면은 점 하나가 생겨. 60일선 점 하나. 그러니까 수급적인 면에서 원래 불리하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는 실제적으로 왜 그들만의 리그냐면 개인들이 제한된 정보 속에서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떠한 툴을 붙여도 이 종목의 어떤 주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공모주 투자를 할 때 대부분이 공모가 그리고 증권사의 보고서에 많이 의존하는데 다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물렸어. 주가는 계속 내려가는데도 어차피 차트 분석이 안 되니까 이게 뭐 취지도 없고 저항도 없잖아. 그런 문제점 자체가 결과론적으로는 제한된 수급, 그리고 제한된 정보, 그리고 너무 공부부족한 문제의 가장 결정적인 아킬레스는 뭐냐 하면은 거꾸로 말 때 까지를 안 해, 아무도. 뭘까요? 리포트, 애널들도 까지를 안 해. 그렇죠. 모르니까. 모르는 것도 있고, 상당히 쉽게 생각해. 밖에서 한참 2, 3년, 5, 6년 코스닥이 보통 오는데 10년 걸린다 그러잖아? 네. 10년 동안 뭐 해가지고 겨우 이제 IPO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한 3, 4개월 쳤다 쳐.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내린다든지,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면, 그거는 그 친구 맞아 죽거든. 진짜 내가 빈말이 아니야. 자, 신규 상장되고 3개월, 6개월 된 종목 중에서 투자 의견 안 좋게 나오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 진짜 없다니까. 여기서 바로 개빈들이 딜레마에 빠지는데 분명히 내 주식은 첫날 최고까지 사가지고 30% 까였어. 근데 매매 동향 봐봤자 20일밖에 안 됐고 차트 지지 저항선도 없어. 근데 회사 내용은 계속 뉴스플로가 좋다고만 나와. 그렇지. 환장하는 거죠. 자, 여기서 나는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주가가 물렸을 경우에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신규 상장주 매력 있죠. 근데 매력은 있는데 짜증난다니까. 짜증난다니까. 네. 당한다니까. 신규 상장주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하는지 결국 상장되기 전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런 걸 알 필요가 있지 당연히. 네. 충분히 상장할 수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요. 상장하지 않는 이유도 많아요. 그리고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유와 명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혹은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상장을 하게 되면요. 여러 공시에 대한 의무사항도 생기고요. 또 거야. 중소기업이 정부의 제재를 약 한 50가지를 받고 있다고 하면은 대기업에 가면요 300가지 제재를 받는 거예요. 몇 배 더 되는 거지. 굳이 회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돈 잘 버는 회사들은 상장 안 해. 네, 충분히 지금 나 여건도 되고 상호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여기 가서 왜 상장을 해야 기업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기업들 자체가요. 시장에 유입되는 게 진입 단계가 하나 있고 초고속 성장 단계, 성숙 단계, 안정 단계, 침체 시기 이렇게 5가지 저는 생애 주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진입 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었던 이런 블루오션이 처음으로 발을 딛는 시기. 그러니까 매출 성장 같은 게 낫겠죠. 또 영업이익도 적자가 나오거나 혹은 높은 고퍼주들이 많겠죠. 높은 고퍼주들이 많은 거는 일단 성장성을 봤기 때문에 그 고퍼주가 나오는 거고 물론 PER 기준으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모펀드들이 이런 걸 많이 해요. 상장하고 있는 이런 블루오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의 발굴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사모펀드들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진입 단계에서 대략 5% 정도 회사만 성공을 하고요. 이 사모펀드도 회사에 대한 내방 횟수를 계속 늘리면서 2배에서 3배 정도 그 확률을 올리는 데에 대한 올려놓고 그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회사를 내방해서 지속적으로 이 기업의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계속 수시로 체크한다는 것이고요. 실제 청구개구리 투자클럽에서도 기업 분석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걸쳐서 최소 우리가 4개 이상 회사 탐방을 다니면서 고객들한테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 여기서 그 5%에 대한 필터링을 하는 기업이 청개구리 투자클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새 되게 PPL 심해졌어. 네, 일단 이런 진입 단계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초고속 성장 단계를 맞이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10대의 후반이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경쟁자도 없죠. 가격에 대한 결정권도 그 회사가 가지고 있죠. 그치. 또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단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장하는 거지. 급격하게 성장하는 거지. 회사가 최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무 11홍처럼 오래 가진 않아요. 화무 11홍? 네. 그럴 줄 모르지. 오래 안 간다는 거지. 그래서 고수익의 기간이 있었다면 곧 사라지고 평준화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 간에 고속 성장을 일단은 회사가 망할 때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그치. 주식이든 뭐 주식이든 가장 흥분한 상태가 극도로 위험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수익률이 좋은 시기에 왜 상장을 하려고 할까요? 어차피 돈은 많이 버는데 굳이 코스피드 코스닥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그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자본 조달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기업 공개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근데 이럴 경우에 내가 지금 돈 잘 벌고 조용히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기업 공개를 하는 순간 오히려 경쟁사들을 더 빨리
생기게 할 수도 있고 그 이유도 기업 공개를 늦추려고 하는 이유인데 왜 이거를 상장을 하려고 할까? 자, 이런 이제 초고속 성장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성숙 단계로 접어든단 말이에요. 이때 일반 투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상장된 이후에 대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늙어가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 성장은 아직 평균적인 회사들을 능가할 수는 있더라도 가속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경쟁사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지. 많아지는 거지. 결국은 고속 성장 단계에서는 성숙 단계로 이제 막 넘어오는 시기에 대부분들이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해요. 그렇지. 그 이유가 어느 정도는 이제 성숙되었으니까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한 단계 더 진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안정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은 정률적인 성장폭을 가지게 되고 이 적정 주가 산출이 가능한 단계가 되지만 마진도 적어지고요. 변동성도 많이 죽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경쟁사들이 가장 많은 시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주와 가치주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IT 기기 대표적으로 뭐 핸드폰이고 뭐 컴퓨터도 될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컴퓨터죠. 엄청난 성장을 했고 한동안 배당을 안 했던 회사였어요. 근데 왜 이 회사들이 배당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배당을 시작한 걸로 아는데 왜 이제 와서 회사가 잘 나갈 때 배당을 왜 안 줬겠어요? 그리고 왜 이제 주겠어요? 오히려 지금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나눠주기보다는 자기네 더 크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치? 차라리 니네들한테 돈 주는 것보다 회사에 투자하면 너네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 더 많이 벌게 해주겠다. 뭐 그런 어떤 취지는. 그렇죠. 회사 성장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차라리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서 내가 그 수익을 너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면 컴퓨터, 핸드폰이면 핸드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화 단계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성장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주들에게 이제 수익을 배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면은 보통 기업들이 공개를 하는 시점, 즉 신규 상장주들이 나올 때 상장을 했으니 그만큼 이 회사가 인정받는 회사야. 그리고 이 회사는 앞으로 대박 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너무 좋은 관점으로만 생각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관점으로 신규 상장주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그래서 망했으니까. 네. 그래서 성장성이 좋을 때 상장을 하겠죠. 좋을 때 해야 돼요. 나쁠 때 상장 못 해요. 하지만 그 이상의 끝이 이제 성장성의 한계가 보일 때에는 회사의 성장이 이제 정점에 다다르고 이제 꺾어서 차츰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시기 있죠. 그 시기에 보통 기업들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꺾여서 내려오는 시기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다. 아, 형. 아니,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밥이나 먹자. 좀 전에 골프존 이야기 했더니 바로 문자 온다. 혹쓰기 특가로 DC해준다고. 스크린 안 치는데. 이제 뭐 그게 이게 시장도 보니까 스크린 골프도 경쟁 상지들도 많이 생겼고 이제 어지간한데 들어와 있을 땐 다 아니야. 들어와 내가 작년에 진짜 열심히 쳤잖아. 100번 쳤으니까 스크린빔 한 250만 원 나간 것 같은데. 한 달에요? 아니 이제 한 1년 동안 100번까지는 안 가고 50번 정도는 친 것 같은데. 한 일주일 한 달에 한 10번 정도 8번 갔다는 얘기야. 작년에 열심히 다 했잖아. 근데 얼마 전 4월 달에 한번 필드 나갔다가 공 한 20개인가 배터리를 잊어먹고 야 이제 스크린 아니다 그런 했었는데 그렇죠. 연습장 가서 해요. 전에 골프전 욕했더니 바로 문자 온다. 50% DC해준다고? 알았어. 아 신규 상장도 자 신규 상장주 이야기인데 내가 솔직히 나의 또 투자 경험 이야기 잠깐 하고 들어가니까 네. 코스닥에 카메라폰 모듈에서 옵트론텍이라고 있어. 근데 옵트론텍이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헤빗정보라는 기업을 백도한 걸로 알고 있거든. 상호를 바꿨는지는 좀 확인해봐야겠는데 이 헤빗정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첫날 상한가 쳤어. 오. 근데 그날 팔까 말까 했지. 조금 욕심이 나더라고. 어차피 상한가니까 첫날 상한가. 잔량도 좀 쌓여있고. 근데 그때 많은 돈을 투자를 했지. 근데 어떻게? 그게 2004년인가 5년인가 그랬는데 그날이 최고가야. 물론 3개월 있다 손절했습니다만은 참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신규 상장주는 좀 그랬던 것 같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갖고 있는 단점이 있는데 내가 그때 하나 간과한 게 있어. 그 종목 그 IPO 이제 그 증권 발행 신고서라 그러나? 네. 기업 우리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러면 수요 예측 신고서 그런 게 있잖아. 증권 발행 신고서 읽어봐니까 되게 좋아. 근데 그때 한 가지 간과한 게 그게 카메라 모듈 쪽이었거든. 카메라 모듈. 근데 2004년도 5년 되면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야. 우리 그죠. 폴드폰 그때 같은데 근데 그때 워낙 많은 코스닥에 카메라 모듈 회사가 있었고 카메라 뭐 레이젠 이런 애들 레이젠도 맞나 모르겠다. 그 당시는 그랬어.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별로 너무 많다 보니까 주가들이 계속 신주가를 달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나는 이 헤빗정보란 회사가 워낙 기술력이 좋다고 막 뻥튀기 되니까 그때는 내가 청구를 잘 모를 때거든. 믿었지.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모주가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 테마가 지금 형성되냐 안 되느냐. 자, 내가 배 만드는 조선사한테 이번에 공모 신청을 했어. 조선사 계속 조선주 내려가고 있잖아. 그러면 그날은 상장돼봤자 국가를 가냐. 요런 게 이제 공모주가 갖고 있는 단점, 결정적 단점. 대신 들어왔는데 진짜 프린트, 예를 들어서 게임주야. 게임주는 너무 많다. 사물인터넷 관련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야. 근데 사물인터넷 테마가 엄청 잘 가잖아.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점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신규 상장주가 들어올 때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이나 테마가 지금 시장과 함께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시장이 그 시장을 되게 싫어하고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고. 또 두 번째가 진짜 이게 약점인데 나도 이게 참 그런데 과연 공모가하고 시장 가격하고 이게 맞냐 이거지. 우리는 모르잖아. 수요 예측이란 가격을 통해 가지고 인터파크와 INT가 7,700원이라 그러니까 7,700원 줄 알았잖아. 근데 지금 2만 원 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기 위한 시간. 그러다 보니까 주가들이 상당히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별로 그냥 가볍게 테마주처럼 움직여요. 신규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보면 테마주처럼 움직이거든. 신규 등록주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게 좀 있고. 세 번째가 만약에 경쟁사가 없어. 그 회사가?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회사야. 그런 기업들은 정말 복불복에 노출되는데 그 대표적인 두 종목이 아까 말한 대로 제니까 골프존이었어. 유일무이는 아닌데 쭉 가라는 게 그런 거거든. 골프존이 왜 못 가느냐? 딴 거 난 다 필요 없는데 골프존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상장회사가 없잖아. 그러면 기업들이 주식을 하나 살 때 비교를 하면서 사거든.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를 좀 팔고 LG전자를 살 수도 있고. 근데 그렇죠. 그런 것이 없는 기업이라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 기업도 상당히 매력이 없는 거. 자기가 대장인데 국민이 한 명인 거야. 그래서 실례로 그런 것 중에서 주가 재밌는 게 또 몇 개 있어요. 대신 그래가지고 잘 갔던 것은 스카이라이프 같은 애들, 위성 첩시 만드는 애들, 아니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애들.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독점적 체질을 갖고 있고 거꾸로 봤을 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또 문제야. 현대로템 못 가지? 지금 못 갑니다. 바람 네, 엄청 끼고 있는 상장될 때 엄청 깝을 떠는 거야. 방송에서. 난 안 했어요. 방송 언론에서요. 찾아볼 거는. 아니야, 현대로템이 지금 계속 2만 8만 원도 안 해. 이거 우리나라 철도 다 있고 그냥 노숙하면 고호선 타고 다니면서 옆에 보니까 현대로템 맞더라고. 지하철 있고 했는데 걔는 왜 못 갔느냐 하면 그런 줄 알 때 걔는 업황 자체가 지금 무거운 주식이 안 가는 업황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거를 좀 체크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공모주가 갖고 있는 단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첨언을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차트 만들기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공모주는 기존 주주들이 합니다. 기관도 안 하고 매니저도 안 하고 외국인도 안 해. 지금 공모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서 한 3개월 이내, 한 6개월 정도 전까지는 왜 안 하냐 하면 이에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누구냐? 내 집 차트가 없으니까 내 집이 흔적을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이 세력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공모되기 바로 직전 정보가 새가지고 야, 우리 2달 있다 IPO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상장되면 엑시트하자. 상장되면 빠져나오자. 그 세력들 약간 이제 막차 타지만은 그래도 정보 라인에서 약간 상위에 있는 라인들. 이 친구들이 하나 있고 이 친구들은 사실은 조금 수급까지가 장난을 칠 수가 있는 친구들. 왜? 자기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가격 계리가 없다면. 대신 그런데 진짜 선수는 누구냐 하면 아예 장애보다 그 전. 아시죠? 장애 시장에도 통일주권이라고 통일주권이 아닌 게 있는데 통일주권이라는 것은 상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좌 이체를 할 수가 있어. 주식을. 그리고 이제 그 상대 매매로 주식을 줄 수 있는데 통일주권이 되기 전에는 그것도 못해. 진짜 갖다 줘야 돼. 종이 쪼가리 하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500원짜리 갖고 있거든. 그 친구들의 어떤 잠겨진 물량까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주의 가장 큰 단점은 아까 말한 대로 차트, 기술적 분석, 매매 안 통한다. 그리고 수급 분석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단순하게 보이의 수만 감춰진 게 아니라 그 이면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를 체크하기도 힘든데 이런 것도 체크 안 하고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덤빈다면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날이 최고가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얼마인지 그럴 수 잠수 타는 거죠. 그냥 쭉. 제가 이제 2부에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한 공모가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할 건데 일단 1부에서 제가 좀 간단하게 짧게만 첨언을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공모가에 대한 뻥튀기 가능성이 있어요. 있지. 네, 팀장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에 갖고 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공모가를 뻥튀기 시켜놔야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 공모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PER에 대한 비교하는 대상 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걸 통해서 산정을 시키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주관사와 해당 기업이 직접 고를 수가 있어. 나 이 기업이랑 할래, 이 기업이랑 할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동종 업종 가운데에서도 주가 수준이 높은 기업들 당연히 고르겠죠. 그렇지. 당연하지. 실제 금감원에서도요, 조사한 결과 공모가 산정에 적용된 PER이 시장 기준보다 약 한 평균 한 20% 정도 높았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어요. 그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첫날 돈을 확 땡겨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비교 대상 자체가 나는 지금 우량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량회사랑 비교를 한다는 거고 또 주가가 높은 기업을 골라서 공모가를 높게 나오게 하려는 이런 꼼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털 사이트 다운과 네이버를 비롯해서 이 친구들이 PER이 높고 또 주가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성장성 있는 이런 고포주들의 특징을 이용해서 기존 공모가를 올리기 위한 꼼수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높은 PER을 적용한 회사가 상장한 뒤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물론 여기서 기관들이 수요 예측 과정에서도 공모가를 부풀리기가 어렵다? 쉽다? 쉽다. 쉽겠지. 쉽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거 아니야. 만일에 수요 예측을 할 때요. 기관 투자들이 몇 건을 참여했고 기관 투자들한테 배정한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기관 투자들한테 배정한 수량이 만약에 100만 주다. 근데 청약 신청 수가 4천만 주가 몰렸다. 단순 경쟁률로 따지면 400대 1이잖아요. 그렇지. 또 확정 희망가인 금액보다 높은 값에 인수하겠다. 이렇게 신청 기간이 1억 주가 몰렸다. 그리고 상한가 주문처럼 최대 금액에 인수하겠다. 혹은 가격을 미제시해서 그냥 뭐 상한가가 가든 최고치에 날 사겠다. 이런 기관들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수요 예측을 확인 다음에 확정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기관, 즉 가격 미제시에 나온 이런 공모주 청약 기회는 물론 주어지겠죠. 공모 시장이 과열되면 자연스럽게 기관들의 수요 예측이 과열이 되고 또 공모가가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공모가 희망 밴드에 비해서 30%에서 40% 정도 높은 값의 공모가가 나올 경우에는 과열 가능성도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상호저축은행이나 혹은 기관성이면서 단타성으로 공모주에 투자한 곳은 일단은 공모주가 상장한 이후에도 매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회사나 주관사들도 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미제시를 내더라도 공모주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모가가 높을 경우에는 상장한 이후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까 그 봉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비정보. 먼저 받고 그다음 이제 막 3개월 동안 관리를 한다. 물론 주식 예탁 증서로 상장을 했지만 결국 회계 처리 부정이 발각돼서 거래 장지 받고 또 작년 말인가요? 작년 말에 퇴출당한 중국 고성도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 과정에서요. 공모가가 치솟게 높게 올라가서 원성을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주식 예탁 증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그 중국 고섬이 상장돼 있어요. DR이네, DR. 네, 그러니까 원주가 있는데 이 원주와 교환이 가능한 방법으로 상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 과정에서도 갑자기 원주의 값이 단기간에 급등해서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지. 공모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은 이후에 한 번도 공모가를 넘어가지 못했고 골프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기준 데이터, 그러니까 공모가에 대한 기준 데이터 자체가 좀 너무 불합리하게 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프리미엄을 떠안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불리한 게임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2부에는 이런 내용들 어떻게 정말 디테일하게 세팅이 돼서 그 가격들이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